한국이 유럽 선박의 표준 설계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은 항의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입을 막았을까요? 설계는 유럽이 했지만 기준은 그날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샤르로트, 프랑스 토탈에너지즈의 해양 전략 부사장입니다. 저는 수치로만 배를 판단해온 설계 기준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해양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철칙이 있었어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유럽연합 친환경 선박 자문관까지 맡고 있는 저로서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각종 설계 기준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국제해사기구 규정부터 유럽연합 환경기준까지 모든 수치가 머릿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저에게 배는 숫자의 집합체였어요. 길이 200m, 너비 40m, 높이 60m, 총 톤수 8만 톤, 연료 효율성 계수, 안전 여유율, 배출가스 농도, 소음 수준, 진동 계수까지 이 모든 수치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만 비로소 배라고 부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환경 규정, 각국의 성급 규칙, 보험회사의 안전 기준, 항만 당국의 운영 지침까지 이 모든 규정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살아있는 기준서라고 부르곤 했어요. 저는 그런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파리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차세대 벙커링 선박 기술 실사 대상국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2명의 임원들이 둘러앉은 길다란 오크나무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기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독일의 정밀한 설계 기술, 노르웨이의 친환경 기술력, 네덜란드의 항만 운영 노하우까지 유럽의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이 당연히 거론되었지요. 저 역시 처음에는 독일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기계공학의 본고장이고 그레멘과 함부르크 같은 전통 항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예상대로 유럽 국가들을 먼저 거론했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LNG 선박 수주량 70%, 안전사고, 제로 기록, 납기 준수율 98%, 품질 불량률 0.1%, 고객 만족도 95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리, 당신이 직접 가보세요. 상사 장 피에르의 말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짐을 싸면서 동료 피에르에게 말했어요. 기준을 보러 갑니다. 설계가 맞는지 확인하러요. 그때만 해도 전 한국이 저희 기준에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울산에서 택시 기사분께 울산 조선소 가는 길 아세요라고 물었더니 현대중공업이요? 세계 최고지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의심 없는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확신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곧 그 답을 직접 확인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일까요? 그런데 택시 기사분의 말씀을 들으니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가격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요? 먼저 LNG 벙커링 선박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영하 162도의 극저온에서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송하고 급유하는 배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강철도 유리처럼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 소재와 기술이 필요하지요. 상상해보세요. 북극보다 훨씬 차가운 온도를 견뎌내면서도 바다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야 하는 배를 만드는 일을. 이 선박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3곳뿐입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그런데 수주량과 안정성, 기술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였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 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20년간 단 한 번의 폭발 사고도 없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LNG는 조금만 잘못 다뤄도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유럽 조선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실전 설계 영역에 이미 들어서 있었던 거지요.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해운사들이
잇따라 한국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독일의 한 대형 해운사는 작년에만 5척의 LNG 선박을 한국에 주문했어요. 프랑스 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의 전통 해운 회사들까지도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느린 걸까요? 아니면 저들이 너무 앞선 걸까요? 그 답을 찾으러 간 게 바로 이번 출장이었지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공업단지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바다 위에는 건조 중인 선박들이 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조선소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검증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세계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구나. 제가 여기 온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숫자로는 분명하지만 과연 현실도 그럴까요? 고부가 LNG 선박 세계수 주점유율 70%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정말로 유럽 조선소가 따라올 수 없는 실전 설계 영역에 있는지도 말이지요. 울산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유명한 한국 조선업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창문을 내리니 바다 냄새와 함께 용접 냄새가 섞여서 났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배를 만드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 기사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다들 배 만드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경험의 축적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힘일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만드는 배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기준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내일 조선소에 가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울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35년 경력의 용접 장인이라고 하는데 도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파리에서 봐온 모든 작업 방식과는 달랐어요. 유럽에서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한 도면에 따라 작업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우 씨의 손은 마치 탱크의 곡면을 읽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통역 직원을 통해 그에게 물었어요. 설계도 없이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김영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계는 눈으로 보지만 조선은 손으로 만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럽에서라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안전 기준도 품질 관리도 모두 정확한 도면을 바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젊은 기술자 장현우 씨에게 다가가서도 물었습니다. 당신들도 저 방식이 맞다고 믿나요? 현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희는 35년간 쌓인 손끝의 기록을 믿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끝의 기록이라니요. 기록은 문서로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영우 씨는 계속 작업하면서 말했어요. 이 배의 모든 곡선을 제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평면이지만 실제 배는 입체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면을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배 자체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봉해온 수치와 기준이 과연 옳은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진 무언가를 제가 놓치고 있는 건가요? 35년 손끝 기술이라는 게 정말 유럽식 수치 설계를 초월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대 간 기술 계승이 끊기지 않는 한국식 장인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조선소로 갔을 때 김영우 씨가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의 각도, 용접봉을 잡는 방법, 심지어 숨 쉬는 리듬까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술 전수였습니다. 문서로는 절대 전달할 수 없는 노하우가 바로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선박 탱크 충격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거대한 철판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어요. 극저온 상태에서 탱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작은 마이크로 균열이 발견된 겁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유럽연합 기준으로는 명백한 미달이었어요. 저는 즉시 파리 본사에 보고했습니다.
몇 시간 후 본사에서는 곧바로 경고가 날아왔어요. 계약 중단을 검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김영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 균열 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실전에서 이배로 20년 무사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준이라는 건 때로는 현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걸 말이지요. 실험실에서 발견한 작은 균열보다 바다에서 20년간 증명된 안전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요. 실제로 한국에서 건조된 LNG 선박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완벽한 안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기준보다 현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단 한 건의 폭발 사고도 없는 20년 설계 실적.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김영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준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일해왔어요. 현우 씨도 덧붙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기준이라는 게 절대적인 걸까요? 아니면 현실에 맞춰 진화해야 하는 걸까요? 한국식 기술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순히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뭔가 놓치는 게 있을 것 같다고 말이지요. 부산항에서 세계 최초 심옵스 실험 현장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심옵스란 하역과 연료 주유를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 작업을 말해요. 쉽게 말해 화물을 내리면서 동시에 연료를 주입하는 거지요. 유럽에서는 안전상 절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었거든요. 폭발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위험을 첨단 기술로 완전히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무인 제어 시스템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가스 농도, 풍향, 풍속까지 수십 가지 변수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백 개의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자에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가 허용조차 못하는 방식이에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선박이 아니네요. 부산항이 전 세계 최초로 복합 작업을 수행하는 항만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해상 인프라 기술까지 유럽보다 5년 이상 앞서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검증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였다는 걸 말이지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상 물류 시스템 자체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부산항 심옵스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전 세계 항만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부산항만공사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이제 전 세계 항만들이 우리 방식을 배우러 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런데 선박 출항 직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 연료 공급 밸브에서 제어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영우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었습니다. 과로였어요. 연일 계속된 야간 작업 때문에 몸이 견디지 못한 거지요. 병원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사에서도 즉시 철수 명령이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설계 백업도 없이 손 계산만으로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 대신 종이와 펜을 들고 말이지요.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묻자 현우 씨는 말했습니다. 김영우 선생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게 도면이 아니라 감각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배는 정상 출항했습니다. 밤새 진행된 수작업 복구 끝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손이 모든 걸 해결한 거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 기술은 데이터 이전의 감각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기계가 멈춰도 사람이 살아있는 기술. 그것이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계산기도 없이 복잡한 압력과 온도 공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해냈어요. 그의 손끝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걸 말이지요.
데이터가 사라져도 감각이 남아있고 컴퓨터가 고장나도 손이 기억하는 기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경쟁력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본사 기자회견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이건 기술 수입이 아니라 기준 수입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기자들과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유럽이 아시아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조선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철학이었어요. 유럽연합은 한국형 LNG, 벙커링 선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식 조선 기준을 받아들이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준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지만 한국은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안전성과 효율성이야말로 진정한 기준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 밤 저는 메모에 적었어요. 기준은 움직이는 것이다. 고정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25년 동안 절대 불변이라고 믿었던 제 신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 말이지요. 유럽연합 친환경 선박 표준이 한국 기술 기반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회의실을 나서면서 동료 피에르가 말했어요. 마리, 당신이 바꾼 게 기준만이 아니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꿨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기준이라는 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다시 부산을 찾았을 때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김영우 씨가 은퇴 전 마지막 작업으로 탱크 외벽에 몰래 남긴 문구였어요. 김영우, 손으로 만든 바다. 한글로 새겨진 그 작은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 장인 정신의 마지막 서명이었어요. 그 문구는 용접으로 새겨져 있어서 배가 바다에 있는 한 영혼이 남아있을 거예요. 현우 씨가 그 문구를 발견하고 손을 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배는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설계가 아닌 마음이 이 배를 만든 거였네요. 장인의 철학이 기술보다 오래 남는 유산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글로 남겨진 작업자의 이름이 그 기술의 마지막 서명이 되었어요. 김영우 씨는 퇴원 후에도 가끔 조선소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배는 지금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김영우 씨의 손끝에서 태어나 현우 씨의 감각으로 이어진 그 기술과 함께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기술이란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구나. 한국에서 만난 것은 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손에서 탄생하고 있었어요. 김영우 씨가 남긴 그 문구처럼 손으로 만든 바다가 진짜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이 세계의 기준을 바꾼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지요. 설계는 유럽이 했지만 기준은 그날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숫자가 아니라 손끝으로. 아무 말 없이 배는 떴고 그 위에 조용히 적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기준이 바뀐 순간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LNG 벙커링 선박의 세계 최고 기술력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 말이 이 사연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세계 최고인 걸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국의 모든 기술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